필리핀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이 설치해 놓은 시설을 전부 파괴하시오. 새벽 2시 필리핀 해양안보청 작전실이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한국의 제안에 극단적 결정을 내린 필리핀 정부. 대체 한국이 필리핀 정부에 제안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계 최강자다라며 당당히 외치던 미국, 일본, 유럽, 그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만은 달랐습니다. 강자에게 당하고 있는 약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였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월드박스 채널이 됩니다. 현재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세 바스케스입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에서 작전참모로 1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내 마리아와 두 아이들과 함께 마닐라 베이 근처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죠. 딸 이사벨라가 모래성을 쌓고 있고 아들 미겔이 파도와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 30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해양경비대 상황실장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대령이었습니다. 평소에 주말엔 절대 연락하지 않는 분이 이렇게 급히 전화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의미였죠. 호세, 지금 당장 본부로 와야 해. 상황이 심각해. 카를로스 대령의 목소리엔 평소 들을 수 없었던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대령?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일단 와봐. 전화를 끊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후 급히 차를 몰고 해양경비대 본부로 향했습니다. 평소 30분 거리였지만 그날따라 마닐라 시내 교통이 극심하게 막혀서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도착하자마자 상황실로 뛰어갔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가 15년간 해양경비대에서 근무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디스플레이 화면에 스카버러 암초 주변 해역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빨간 점들이 암초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어요. 하나, 둘 세어보니 무려 237개의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중국 선박들인가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자 정보분석관 루이스 산토스 중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어선으로 위장했지만 대부분 해상민병대 소속이에요. 군사 장비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화면에는 파가사 암초 주변에서 대규모 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거대한 준설선들이 24시간 내내 작업을 하며 인공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 규모라면 군용 활주로 건설이 가능한 크기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카를로스 대령이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우리 어민 12명이 억류됐어. 누구 말입니까? 파가사 어업조합의 로베르토 마르케스 선장과 승조원들이야. 평소처럼 조업하러 나갔다가 중국 해경에 붙잡혔어. 로베르토 선장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대째 어부 집안 출신으로 스카버러 암초 일대에서 40년 넘게 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부였어요. 그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그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았던 분들이죠. 중국 측 반응은 어떤가요?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영해를 자기들 관할이라고 우기고 있단 말이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국제법상 명백히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인 그 바다를 중국이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억울한데 무고한 어민들까지 억류하다니요. 즉시 중국 대사관에 항의해야 합니다. 이미 했어. 하지만 그쪽에선 불법 침입이라며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있어. 상황실 한쪽에서는 통신병들이 분주히 무전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 있는 우리 경비함들과 연락을 취하려고 하지만 중국 선박들이 전파 교란을 일으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BRP 산호아노와 BRP 바타노가 현장에 있지만 237척에 둘러싸인 상태야.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제가 레이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경비함 2척에 비해 중국 선박들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규모도 훨씬 컸어요.
더욱이 그들 중 일부는 무장한 해경 함정들이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집결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맞아. 과거 어떤 분쟁 상황보다도 심각해.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체계적인 점령 작전처럼 보여.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우리 어선들의 조업을 완전히 차단했고, 일부 어선들은 연료가 떨어져 귀향하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선장 부인이 계속 전화하고 있어요. 젊은 통신병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그 가족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전 참모님, 중국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48시간 내에 이 해역에서 모든 필리핀 선박들이 철수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237척의 중국 선박들과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긴급히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미국, 일본, 유럽연합? 그 순간 저는 막막함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대국들은 과연 필리핀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줄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스카버러 암초의 상황과 억류된 어민들 생각뿐이었어요. 새벽 5시에 다시 상황실로 나왔는데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밤사이 중국 선박들이 20척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257척이 현장에 집결해 있어요. 루이스 중령의 보고를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체계적인 침입 작전이었어요. 카를로스 대령은 밤새 각국 대사관과 연락을 취했지만 모든 곳에서 비슷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사국 간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야.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어렵다고 하더군. 미국은 우리의 오랜 동맹국이었습니다. 1951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이후 줄곧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왔는데 정작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센카쿠 열도 문제로 자국도 중국과 갈등 중이라 여력이 없다고 해. 외교적 지지는 하겠지만 실질적 도움은 기대하기 어렵다더군. 하나씩 실망스러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호주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유럽연합은 남중국해가 너무 멀다며 소극적 반응을 보였어요. 같은 아세안 회원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은 자국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 여력이 없다고 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우려한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했습니다. 결국 우리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묻자 카를로스 대령도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257척의 중국 선박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그 순간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5년 동안 해안경비대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오전 10시경,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억류한 어민들을 본토로 이송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법 침입 혐의로 중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할 거라고 해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국 영해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민들을 납치해서 중국 법정에 세우겠다니요. 로베르토 선장의 아내 엘레나 여사가 해안경비대 본부로 찾아왔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을 구해주세요. 아이들이 아빠를 찾고 있어요. 눈물로 범벅된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른 억류된 어민들의 가족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가족들의 절규를 들으며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해안경비대 작전참모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후 2시 대통령궁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를로스 대령이 회의에 참석하러 나가기 전 저에게 말했습니다. 호세, 정말 막막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외면하고 동맹국들은 소극적이며
우리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중국이 준 48시간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70년 전 하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희망의 빛을 가져다 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통령궁 안보회의가 끝난 후 카를로스 대령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심각성은 인정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은 자살행위라고 했고 외무장관은 국제사회의 지지 없이는 외교적 해결도 어렵다고 했어요. 경제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고려하면 강경 대응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애매한 결론만 내려졌어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상황실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스카버러 암초의 상황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중국 선박들은 257척에서 더 늘어나 280척에 달했고 일부는 우리 경비함들과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 왔습니다. 억류된 어민들의 소식도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때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한국 대사관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와 한국 대사관 사이에는 특별한 업무적 연결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정중하고 따뜻했어요. 바스케스 작전참모님이십니까? 저는 한국 대사관 국방무관 김태영 대령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 주셨나요? 필리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순간 저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통적인 동맹국들로부터 소극적인 반응만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먼저 도움을 제안한다니요.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대사관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김태영 대령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대령님, 실례지만 한국에서 우리 상황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닙니다. 군사적 차원의 협력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군사적 협력이라니 한국이 중국과 직접적인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도울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그런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받은 은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형 대령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대사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카르르로스 대령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정말 뜻밖이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봐야겠어. 다음 날 오전, 저는 마닐라의 한국 대사관에서 김태영 대령과 만났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작전참모님, 1950년 한국전쟁 때 필리핀에서 7,420명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위해 참전했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0년도 더 된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요. 그분들 중 112명이 전사하고 29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국은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았어요. 김태영 대령은 책상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한국 해군의 울산급 호위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상징적으로 11만 원만 받겠습니다. 11만 원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는 겁니까? 1950년 필리핀이 보내준 참전용사들이 7,420명이었습니다. 11만 원은 그분들을 기리는 의미예요. 이런 정성어린 배려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호위함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필리핀 의리함이라고요. 과연 이런 제안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국 대사관을 나선 후 저는 곧바로 해안경비대 본부로 돌아가 카를로스 대령에게 만남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정말 그런 조건으로 호위함을 제공하겠다고 했나? 네, 맞습니다. 게다가 승조원 훈련부터 기술 이전,
유지보수까지 모든 것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카를로스 대령의 얼굴에 놀라움과 의심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호세. 분명히 숨겨진 조건이 있을 거야. 하지만 김태형 대령과의 대화를 통해 느낀 진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상황실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중국에서 또 다른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20시간 내에 모든 필리핀 선박이 철수하지 않으면 억류된 어민들을 중국 본토로 이송하겠다고 합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대령은 즉시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국방부 장관실에서 긴급 회의를 갖게 되었어요. 라미레스 국방장관, 곤잘레스 외무장관, 산토스 경제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제안을 상세히 보고했어요. 울산급 호위함의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미레스 국방장관이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길이 102m, 배수량 2,300톤의 최신의 호위함입니다. 3차원 대공 레이더, 해상 감시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이 모두 탑재되어 있어요. 중국 함정들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겠군. 하지만 곤잘레스 외무장관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중국의 보복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타격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산토스 경제장관이 즉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님들, 현실을 봐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 최대 무역 파트너예요. 연간 교역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권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미레스 국방장관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지원 없이는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어려워요. 회의는 3시간 넘게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팽팽히 맞서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죠.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측과 주권 수호를 강조하는 측 간의 대립이 계속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호위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기술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필리핀 해군 승조원 5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6개월간 집중 훈련시키고 한국 해군 기술진 15명이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2년간 기술 이전을 담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향후 10년간 모든 정비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필리핀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정도 조건이면 수십억 원의 가치입니다. 라미레스 국방장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수산업 타격, 관광객 감소, 투자 중단 등이 예상돼요. 산토스 경제장관의 우려도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때 곤잘레스 외무장관이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국제사회는 외면하고 있고 중국의 압박은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마침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70년 전 약속을 믿고 한국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궁에서의 회의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확대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저도 해안경비대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모인 각 부처 장관들의 표정은 모두 무거웠어요. 현재 스카버러 암초에는 중국 선박 295척이 집결해 있습니다. 라미레스 국방장관이 최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밤새 또 15척이 추가로 도착한 것이었어요. 억류된 어민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대통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여전히 불법 침입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곤잘레스 외무장관의 답변에 대통령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때 산토스 경제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각하,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파장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합니다. 만약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한다면 연간 GDP의 2에서 3% 손실이 예상됩니다. 숫자로 제시되는 경제적 손실 규모의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각하, 주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미레스 국방장관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회복할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주권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때 정보국장 델라크루즈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각하, 중국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비슷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도 해양 감시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조건으로요.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통제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보가 걸린 사안이었어요. 바스케스 작전 참모, 현장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말해보시오. 대통령이 갑자기 저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솔직한 의견을 말했어요. 각하,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의 지원 없이 중국의 압박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15년간 해안경비대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입니다. 한국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김태형 대령과의 면담에서 느낀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70년 전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이 가식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은 잠시 심사숙고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의 최종 의견을 듣겠습니다. 라미레스 국방장관이 먼저 발언했어요. 저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으로 이것이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곤잘레스 외무장관도 동의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우리가 정당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입니다. 하지만 산토스 경제장관은 여전히 우려를 표했어요. 경제적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스케스 작전 참모, 즉시 한국 측에 연락하십시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즉시 김태형 대령에게 전화했습니다. 대령님, 필리핀 정부가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즉시 서울에 보고하겠습니다. 김태형 대령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언제 호위함을 인수할 수 있습니까? 2주 후 부산항에서 인수식을 갖겠습니다. 승조원들도 함께 오시면 바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보복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울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이 발표된 지 불과 3일 만에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수산업이었어요. 작전 참모님, 중국이 우리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정보분석관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안전기준 미달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지만 명백한 보복 조치죠. 필리핀의 수산업은 연간 수출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그중 4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막힌 것이었어요. 둘째 날에는 관광업계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필리핀 관광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전면 금지라고요? 네. 모든 중국 여행사들에게 필리핀 관광 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어요. 중국 관광객은 연간 필리핀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소비 규모만 해도 연간 50억 달러가 넘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셋째 날에는 금융 제재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필리핀 기업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기업들은 자금 경색에 시달릴 것 같아요. 경제계가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언론도 연일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함정 하나 때문에 이런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하는가? 정부의 무모한 결정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 여론도 점점 악화되었어요. 특히 수산업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 보라카이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사업을 하던 상인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어요. 팔라완의 어민들도 수산물 수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의 결정이 너무 성급했다.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야당 지도부가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중국과 맞서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 내부에서도 동요가 시작되었습니다. 산토스 경제장관이 대통령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어요. 각하, 경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한국과의 약속을 지켜야 해요. 하지만 국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의 보복이 훨씬 빠르고 강력했어요. 그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각하, 중국이 억류한 어민들을 중국 본토로 이송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의 구치소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불법 침입 및 불법 조업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해요. 로베르토 선장과 11명의 동료들이 중국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정부가 중국과 맞서겠다고 해놓고 정작 우리 국민들은 중국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한국 함정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정부의 지지율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요? 한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필리핀 의리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중국의 경제 보복이 한 달째 계속되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 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작전 참모님, 긴급 상황입니다. 상황실 당직 장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국 함대가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엔 규모가 더 큽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해양경비대 본부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레이더 화면에는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350척이 넘는 중국 선박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어요. 이번엔 해군 함정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네. 영우이디형 구축함 3척과 영우사해형 호위함 6척이 확인됩니다. 중국이 본격적인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른 소식이었어요. 우리 어선 15척이 또 포위되었습니다. 승조원 45명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파가사 어업조합 소속 어선들이 평소와 같이 조업을 나갔다가 중국 함대에 포위된 것이었습니다. 즉시 구조에 나서야 합니다. 카를로스 대령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하지만 우리 경비함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350척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생각이 났어요. 필리핀 의리함은 언제 도착합니까? 어제 부산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오후 마닐라만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에서 훈련받은 50명의 승조원들과 함께 의리함이 우리 해역에 나타난 것은요. 오후 2시 필리핀 의리함이 마닐라만에 입항하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길이 102m, 배수량 2,300톤의 위풍당한 모습이었어요. 한국 해군기가 내려지고 필리핀 해군기가 올라가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작전 참모님, 즉시 출동 준비가 가능합니다. 새로 임명된 의리함 함장 라파엘 산체스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6개월간 집중 훈련을 받고 온 베테랑 해군 장교였어요. 함장님, 정말 중국 함대와 맞설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체스 함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후 4시 필리핀 의리함이 스카버러 암초를 향해 출동했습니다. 저도 함께 승선했어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거든요. 6시간 후 우리는 목표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전방 20km 지점에 중국 함대가 보였어요. 함장님, 중국 구축함들이 우리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15km이고 계속 가까워지고 있어요. 중국 영우이디형 구축함 한 척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수량 7,500톤의 거대한 함정이었어요. 이쪽은 필리핀 해군입니다. 즉시 우리 어민들을 석방하십시오. 산체스 함장이 무전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 함장의 대답은 여전히 오만했어요. 이 해역은 중국 관할입니다. 필리핀 함정은 즉시 철수하시오.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이곳은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하지만 중국 구축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접근했습니다. 거리가 5km까지 좁혀졌어요. 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에서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산체스 함장이 침착하게 명령했어요. 사격 통제 레이더 가동, 목표물 조준. 한국제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중국 구축함을 정확히 포착했어요. 목표 조준 완료. 사격 준비 완료. 그 순간 중국 구축함이 멈춰 섰습니다. 우리의 정밀한 조준 능력을 확인한 것 같았어요.
경고 사격 한 발만 하겠습니다. 산체스 함장이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포 발사. 필리핀 의리함의 주포가 불을 뿜었어요. 포탄이 중국 구축함 앞 1km 지점 바다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함대가 후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50척의 거대한 함대가 한 척의 경고, 사격에 물러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작전 참모님, 중국 함정들이 모두 후퇴하고 있습니다. 30분 만에 포위되었던 우리 어선 15척이 모두 자유롭게 되었어요. 45명의 어민들이 무사히 구출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필리핀 해군, 한국제 함정으로 중국 견제 성공, 작은 나라의 당당한 자위권 행사, 한국의 품격 외교가 만든 기적,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국제 여론의 변화였습니다. 필리핀 의리함의 성공 이후 놀라운 변화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국제사회의 시각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를 무시하던 나라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참모님, 미국 태평양 함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합동 훈련을 제안해왔어요. 필리핀의 해양 방어 역량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극적이던 미국이 이제 와서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해상 자위대가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호주는 아예 필리핀과 안보 협력 협정 체결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한국과의 관계 발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에서 한국 필리핀 포괄적 전략협력 협정 서명식이 열렸어요. 저도 필리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바스케스 작전 참모님, 오랜만입니다. 김태영 대령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는 이제 한국 국방부 차관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대령님, 아니 차관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한 건 작은 도움일 뿐입니다. 필리핀이 스스로 해낸 거예요. 협정 내용은 정말 포괄적이었습니다. 향후 5년간 추가 함정 제공, 공동 기술 개발, 정보 공유, 승조원 교육까지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변화였습니다.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김태영 차관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필리핀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도와야 합니다. 동티모르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호물품을 보냈어요. 라오스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해안경비대 기술진을 파견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사이클론 피해 지역에는 의료진과 구호팀을 보냈어요. 작전 참모님,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야 합니까? 젊은 해안경비대원이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 이유와 같습니다. 옳은 일이니까요. 한국의 철학을 우리도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중국의 경제 보복도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국제 여론이 우리 편으로 돌아서자 중국도 더 이상 강경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어요. 수산물 수입 금지는 6개월 만에 해제되었고 관광객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얻은 자신감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다. 필리핀 의리함은 정기적으로 스카버러 암초 일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예전처럼 함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요. 억류되었던 로베르토 선장과 동료들도 3개월 만에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전 참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덕분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어요. 로베르토 선장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지금 그는 다시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 함정들이 우리 어민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마닐라만을 바라보며 그날을 회상합니다. 필리핀 의리함이 저 앞바다를 지키고 서 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이었고, 희망이었으며, 품격이었고, 무엇보다 진정한 우정이었어요. 그리고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라는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누군가의 한국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70년 전 한 약속이 어떻게 작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이 놀라운 이야기. 바로 한국과 필리핀이 함께 쓴 바다 위의 의리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0년 전 은혜를 잊지 않고 조건 없이 도움을 준
한국의 품격 있는 외교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